의약품, 어, 자, 의사들도 모르는 기적의 간창서에 대해서 의약품에 가장 먼저 밝혀두고 싶은 것은 합성 의약품 중에서 안전한 것이 없다는 것이다. 우리 몸은 특정한 독소나 병원체에 대항하기 위해서 특별한 면역세포와 항체를 생산한다. 그러나 아세토, 아미노펜, 타이르놀이나 이부프로펜, 에드빌 같은 해열제는 이러한 몸의 자연스러운 치유 시스템을 교란한다. 몸의 자연스러운 치유 과정은 감염이나 염증, 더 많은 면역세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발열, 땀 흘리기, 에너지를 느껴서 치유에 전념하기 위해서 식욕 부진이나 기력 상실 등 여러 가지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 몸이 이러한 치유 과정을 완수하지 못하도록 중단시키면 간 손상과 같은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의약품은 수많은 제형과 강도로 투여할 수 있지만 의사들이 특정 환자에게 어떻게 투여하는 것이 올바른지를 모두 정확히 알 수는 없다. 이 때문에 반드시 투약 오류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특정한 약의 유효 성분에 대하여 환자의 몸이 얼마나 빠르고 효과적으로 반응할지 또는 얼마 만에 흡수되어서 대사작용을 일으킬지를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투약 오류는 사망의 주요 원인이 된다. 그 다음으로 밝혀두고 싶은 것은 거의 모든 의약품은 질병의 증상을 없애는 데 목적이 있지 질병 그 자체를 없애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이 약품은 질병의 증상을 억누르거나 완화할 뿐이며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는 전혀 손도 대지 않는다. 자, 체력이 강하든 약하든 모든 합성의약품은 반드시 간에서 분해되고 해독되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 간은 인공적인 화학물질을 다루도록 설계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그러한 의약품이 주기적으로 노출이 되면 그것은 독성 효과로 인해서 간은 고통을 겪는다. 간이 독성물질과 해로운 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담즙이다. 약물의 독성은 담즙 구성 성분의 자연스러운 균형을 무너뜨린다. 바로 이 점 때문에 합성의약품은 간 내 담간과 담낭에서 담석이 형성되는 주요 원인이 된다. 그래서 합성의약품이 이 간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 이런 뜻인데요. 그래서 결국에는 타이레놀이나 에드블 같은 특효약은 통증, 실제로는 몸을 치유하는 그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통증인데 이것을 잠재우는 데 탁월하다. 하지만 그런 특효약은 몸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기관인 간을 파괴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 그러면 점점 쇠약해지고 질병이 잦아지고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게 될 수도 있다. 무용지물인 약의 안전성 교제라. 의약품에는 또 다른 중요한 문제점이 있다. 미국 식품의약국은 엄격한 규제 덕분에 미국산 의약품이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거듭 장담한다. 그럼에도 실상은 정반대로 흘러간다. 미국 의약품의 80%가 해외에서 수입한 재료로 만들어지며 그중에 절반 정도는 식품의약국의 감시를 받지 않는 해외 설비를 통해서 생산이 된다. 2009년에 걱정스러운 의약품 해외 생산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뉴욕타임스에 실렸다. 이 기사에 의하면 항생제, 알레르기 치료제, 당뇨병 약제, 고혈압 약제 등의 주요 의약품 생산에 사용되는 대부분의 재료가 거의 모두 중국이나 인도에서 독점 생산되는 것이란다. 오하이오 이어져 시로드 브라운 상원 의원은 해외 위탁 생산의 경우에 제대로 규제할 수 없기 때문에 공급 중단 위조 의약품 심지어 생화학 테러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을 명점이 있다는 말을 남겼다. 뉴욕타임스 기사에 의하면 미국 식품의약국에 보고된 1154개의 복제의 의약품 생산 시설 가운데 단지 13%만 미국 안에 있고 43%는 중국에 39%는 인도에 있다고 한다. 전체 미국인의 절반이 날마다 처방된 약을 복용하고 있기 때문에 위조 의약품, 오염되거나 변형된 의약품에 의한 추가적인 손상은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다.
이러한 추세와 관련하여 가장 걱정스러운 것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서 인도에서 생산된 더러운 해파린, 혈액응고 저지 작용의 강한 물질 약재로 인한 2008년 미국에서만 최소한 80만 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것에 이어해 성분 약재는 중국에서 만들어졌다. 현재는 약혼 재료의 원산지를 추적하는 것보다 더욱 어려워졌다. 심지어 안전하게 생산한 해파린 약재도 출혈에 의한 사망, 간 손상, 신경장애, 골다공증 같은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뉴욕타임스의 기사에 따르면 식품의약 국의 어떤 데이터베이스에는 미국으로 약품을 수출하는 해외 생산시설이 3,000개 정도라고 하고, 또 다른 자료에는 그것이 6,800여 개라고 한다. 둘 중에 어느 것이 정확한 자료인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리고 제품 포장지에는 미국에서 생산된 것이라고 표시되어 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해외에서 생산된 약을 미국에서 알약으로 포장한 제품이 상당수 있다라고 한다. 다시 말해서 약품에 대한 안전규제가 거의 무용지물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따라서 약을 복용하고 있는 이들이라면 생명을 담보로 러시안 롤렛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심지어 약을 먹고 부작용이 생겨도 그것이 약의 정상적인 독성 때문인지 아니면 약 제조 과정에서 독성 물질과 세균에 오염되었기 때문인지 원인을 파악하기도 어렵다. 참, 약물 중독의 공포라. 약물. 이렇게 화학약에 대한 공포가 이렇게 크다라고 하면은, 자, 위생상태 개선, 건강에 대한 높아진 인식, 적당한 운동, 균형 잡힌 식사를 통해서 예방하는 가능한 사망의 주요 원인은 날로 줄어드는 추세인 반면에 처방약 복용으로 인한 사망은 점차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런 사실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 공개한 자료를 분석한 로스앤젤레스 타임스의 기사를 통해서 밝혀졌다. 로스앤젤레스 타임스가 분석한 2009년 통계에 의하면 현재 처방약에 의해서 목숨을 잃는 사람이 불법적인 약물이나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보다 더 많다고 한다. 2009년 한 해만 해도 37,485명이 처방약에 의해서 목숨을 잃었다고 한다. 같은 기간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36,284명이었다. 확실히 처방약 복용은 자동차 운전보다도 더 위험해 보인다. 게다가 현재 전학스, 바이코틴, 옥시콘틴, 소마 같은 유명 처방약을 남용하다가 사망한 사람이 헤로인이나 코카인으로 인한 사망자보다도 더 많다. 이 분석에서 가장 걱정스러운 것은 40대 사망자 수가 가장 많다는 것뿐만 아니라 10대 청소년이나 노년층 역시 이 새로운 위험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이다. 2010년 4월 21일 볼티모어 선에서 조용한 전염병 수백만 명의 생명을 위협하는 처방약 남용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다. 낸시 로젠 코엔 박사는 이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처방약 남용의 위험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1992년에는 2002년 사이에 처방전 발생 건수는 61% 증가했다. 그러나 현재 약물의 처방전 발행 건수는 400%나 증가했다. 아편제 약물은 모든 처방전 남용의 4분의 3을 차지한다. 지난 2008년 영화배우 이슬레저가 약물 과다 복용으로 사망했다. 검사 결과 그의 혈액에서 바이코딘, 옥시콘틴, 바리움, 자낙스 등의 약물이 검출되었다. 이것은 모두 합법적인 아편제 약물이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의 자료를 보면 이처럼 불안한 추세가 사실임을 확인할 수가 있다. 1999년에서 2006년 사이에 아편제 약물의 독성에 중독되어서 병원 치료를 받은 경우가 65%나 증가한 것이다. 이 자료에 의하면 중독 환자의 3분의 1이 해당 약물을 처음으로 사용한 것이 바로 처방약을 통해서였다. 우리는 의학적인 치료가 이로운 점보다도 해로운 점이 많은 시대에 살고 있다. 따라서 자신의 건강을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질병에 대한 몸의 자연스러운 반응은 고려하지 않은 채 마법의 탄환을 이용하여 질병의 증상을 없애려고만 하는 치료는 의학적인 재앙의 근본 원인이다.
주변의 친척이나 지인들을 둘러보면 반드시 한두 가지의 질병을 앓고 있으면서 그것 때문에 처방약을 복용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질병 하나쯤은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나 정상적으로 보이는 세상이다. 질병의 원인은 고려하지 않은 채 단지 그 증상만 없애는 것은 솔깃한 방법이기는 하다. 그러나 그런 임시방편의 위안은 돌이킬 수 없는 약물 중독의 근본 원인이 된다. 모든 약은 뇌를 비롯한 몸의 모든 부분의 생리적 특성을 바꾸어 놓는다. 이 때문에 실제로 우리는 태어나는 첫날부터 약물에 중독되는 셈이라고 할 수 있다. 아기들에게 접종하는 백신에는 최대 63가지의 독성물질과 방부제가 함께 들어있다. 여기에는 발암성 포름알데히드, 항생물질, 금속 성분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백신을 접종한 아이들이 청소년이 되면 상당수가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감정을 느낀다. 그들의 쾌락 정체가 더 이상 도파민, 세로토닌, 엔도르핀 같은 호르몬을 정상적으로 분비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그들이 행복감과 마음의 평화를 갈망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그들은 헤로인이나 코카인 같은 마약이나 이와 비슷한 성분을 가진 합성의약품에 일시적으로 빠져들기도 한다. 모든 진통제, 항우울제, 항정신병약, 항불안제, 구토방지제, 항편두통제는 마치 환각제처럼 뇌에서 조절체계의 정상적인 균형을 무너뜨린다. 최근에 영국 의학 저널에 발표된 한 연구에 의하면 미국 요양원에서 해마다 최소한 1,800명의 치매 환자가 항정신병약으로 목숨을 잃는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치매 환자에게는 항정신병약을 투여하지 않는 것이 정상이다. 하지만 많은 의사와 요양원 관리자가 치매 환자들에게 이 약을 투여한다. 영국 알츠하이머 소사이어티의 연구 책임자인 앤 코벳 박사는 이 연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다. 치매 환자들 중에서 항정신병약 투여해야 하는 경우는 매우 제한적이다. 투여를 하더라도 규정된 환경에서 해야 하며 12주 이상은 안 된다. 이 약은 대부분의 치매 환자에게 좋은 점보다 해로운 점이 훨씬 더 많다. 물론 이 연구는 치매 환자들만 대상으로 한 것이다. 하지만 수백만 명의 다른 사람들, 특히 정신분열증 환자들에게도 이례적인 항정신병약이 사용되고 있다. 이 약은 사회에서 쓸모없는 수천 수만 명의 사람들을 제거하는 살상무기 역할을 한다. 혹은 적어도 그들의 상태를 더 악화시키거나 이 약이 초래하는 참혹한 부작용을 치료하기 위해 환자들로 하여금 더 많은 돈을 쓰게 하는 역할을 할 뿐이다. 스탠포드 의과대학과 시카고 대학교의 2011년 연구 결과에 의하면 많은 항정신병약이 기대하는 효과를 내지 못하고 다른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며 의료비를 증가시킨다고 강조했다. 연구원들은 2008년 한 해 동안에 거의 1,700만 명의 미국인들이 항정신병약 치료를 받으면서 총 100억 달러에 이르는 엄청난 비용을 지불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얼마나 많은 이들이 이런 식으로 학대를 당하면서 죽거나 심각한 고통을 겪었는지 상상하기는 쉽지가 않다. 식품의약국의 허가 아래 심리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문제를 겪고 있는 사회 일원들을 대상으로 한 집단 학살은 마치 나치 독일이 저지른 유대인 박멸을 연상시키기에 충분하다. 아빌리파이, 자이브렉사 같은 항정신병약, 프로적 같은 항우울제처럼 정신의 변화를 주는 약물은 한 사람의 인생을 위험에 빠뜨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위태롭게 만든다. 사람은 저마다 천차만별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뇌의 화학물질과 성격이 여러 독성물질이 어떻게 변할지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다. 2010년 저명한 의학 저널에는 브루스 웨인의 타인과에 대한 폭력과 처방약이라는 제목의 한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타인에 대한 폭력적인 행동이 세로토닌 촉진 효과가 있는 항우울제 사용과 연관이 있는 심각한 약물 부작용의 영향임을 밝혀냈다. 또한 도파민의 유용성을 증가시키는 다른 약물에서도 비슷한 부작용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가장 위험한 일부 약물은 자살이나 살인 충동 사건을 일으킨 것 같은 충동과도 연관이 있다. 일반적으로 환각유발제나 처방약을 복용하는 이들은 더 좋은 기분을 느끼거나 우울함에서 스트레스 벗어나기를 원한다. 약물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다 보면 애초에 동기는 사라지고 그것을 복용하는 데만 온통 마음이 빼앗길 정도로 뇌 화학물질의 변화가 찾아온다.
약물을 사용할 때 좋은 점은 도파민의 분비로 쾌감이 밀려온다는 것이다. 그는 그 쾌감을 기억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이 반복되기를 원한다. 머지않아 그는 약물에 모든 생각을 집중한다. 그 결과 그의 인생은 황폐해지고 직업, 가족, 모든 사회적 관계에도 그의 영향이 미친다. 이러한 약물 중에 하나를 사용할 때 처음 몇 번은 도파민의 효과가 매우 크고 신속하게 전달이 된다. 하지만 사람의 뇌는 정상적인 도파민의 활동성을 감소시키고 이런 불균형에 반응한다. 따라서 약물에 의한 희열이 지나고 나면은 다시 공허감과 우울감이 찾아온다. 어떤 약이든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도파민의 활동성이 감소한다. 하지만 우리는 쾌감을 느끼는 것은 내가 도파민을 생산하고 분비하는 능력에 달려있다. 따라서 뇌의 도파민 생산 시스템은 약물 복용량을 아무리 늘리고 자주 사용하더라도 이 약물에 중독된 사람이 쾌감을 느끼는 것을 더 이상 허용하지 않는다. 처방약과 관련된 한 딜레마는 그 범위가 매우 넓다. 로젠 코인 박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백악관 마약 정책국에 의하면 처방약은 오늘날의 10대 청소년들이 대마초 다음으로 선택하는 마약이다. 실제로 미국의 12학년 학생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10가지 마약류 7중에서 7가지가 처방약이었다. 고등학교 고학생의 40% 이상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매우 편리하게 진통제를 손에 넣을 수 있다고 보고되었다. 또한 붙잡히게 되더라도 그들은 처방약 사용이 길거리에서 구한 마약 사용에 비해서 덜 부끄러운 것이라고 여긴다고 한다. 이것은 마약의 대체품으로 처방약을 선택하는 것이 좀 안전하게 느껴진다고 말하는 부모들의 인식을 반영한다. 최근에 하버드 대학교 연구 결과에 의하면 플라시보가 항우울제에 비해서 효과는 전혀 떨어지지 않으면서 끔찍한 부작용도 없다고 한다. 이것이 알려지자 항우울제가 집중적인 비난을 받고 있다. 2012년 2월 19일에는 우울증 치료 플라시보 효과가 있는가라는 제목의 프로그램이 미국 CBS에서 방송이 되었다. 여기에는 무해한 플라시보 아력의 효과에 비해 아무런 장점도 없는 위험한 항우울제 약물을 수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거대 제약회사와 미국 식품의약국이 종종 사용해온 사기 수법이 밝혀졌다. 나는 자신이나 다른 어떤 사람이 항우울제를 복용하고 있다면 이 한 편의 동영상을 꼭 시청해 보라고 강력하게 권하고 싶다. 하버드 대학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사람들의 기분을 좋아지게 한 것은 우울증 치료약이 아니라 플라시보 효과였다. 인류가 만든 최고의 살인무기 현대의약품. 미국인들 중에서 대략 2천만 명이 치료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로 처방약을 사용한 경험이 있다. 하지만 의약품을 광범위하게 사용함으로써 생긴 문제로는 중독성 약물 남용만 있는 것이 아니다. 2003년의 기존의 연구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미국 내 병원에서 해마다 10만 6천 명의 약물 부작용으로 목숨을 잃는다고 한다. 또한 병원에서 약물 부작용을 경험하는 사람은 연 평균 2,200만 명이 넘는다고 한다. 이 분석 결과를 통해서 의료사고에 의한 연평균 사망자 수가 78만 3,939명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약물 부작용에 의한 사회적인 비용만 해도 1,360억 달러가 넘는다. 이것은 심혈관 질환이나 당뇨 치료에 들어가는 비용보다도 훨씬 많은 것이다. 미국 의학협회지는 1998년에 자체 연구 결과를 발표하면서 결론을 다음과 같이 내렸다. 미국 내 병원에서 심각하고 치명적인 약물 부작용이 발생하는 빈도가 극도로 높은 것으로 판명되었다. 하지만 이처럼 엄청난 문제가 공식적으로 알려지고 조사를 진행한 이후에도 변한 것은 그리 많지가 않다. 최근 2010년 뉴 잉글랜드 의학협회지의 분석에는 환자의 안전성을 개선하려는 지난 수년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건강관리 시스템이 이전과 다름없이 여전히 위험하고 생명을 위태롭게 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위에서 언급한 데이터에는 전문의가 아닌 일반 의사에 의해서 보고된 약물 부작용과 그것에 따른 사망자 수는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게다가 식품의약국의 전문의들에게 모든 약물 부작용을 1%에서 10% 사이로 보고하도록 허용한다. 따라서 원성 질환과 정확한 사망자 수는 기록된 것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다.
2011년 2월 11일 미국 과학 전문 잡지인 디스커버 매거진에는 의약품의 문제를 다룬 기사가 하나 실렸다. 이것을 쓴 진 렌저와 셰넌 브라운리는 현대의학의 기만 행위를 다음과 같이 적절하게 묘사했다. 캘리포니아에 있는 효과적인 환자 간호를 위한 모임이라는 비영리 단체에서는 최근에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여기에 응한 800명 중에서 65%가 자신이 받는 의료 서비스의 대부분이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응답했다. 그들이 현실을 알게 된다면 아마 큰 충격을 받을 것이다. 2007년 저명한 비정부 조직인 의학원에서 소집한 전문가위원회는 의사들이 수행하는 의료 행위와 수술, 투약, 검사 등에 대해서 내리는 결정 중에서 적절하고 효율적이라고 여겨지는 것의 비율은 절반에도 훨씬 못 미친다고 평가했다. 나머지는 의사의 개인적인 추측, 이론, 관리에 근거해 있으며 제약회사나 의료장비 회사의 이해가 상당히 많이 반영되어 있다. 의사들은 새로운 장비를 들여놓거나 수술을 집도하거나 처방전을 쓸 때 종종 환자들만큼 무지하다. 많은 의사들이 채택한 수술법, 의료장비, 검사 방법, 의약품 역시 놀라울 정도로 빈약한 정보에 기대어 있다. 보건의료연구와 질관리기구가 2000년에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해마다 77만 명 이상의 미국인이 예기치 못한 부작용을 비롯한 약물 문제로 고통을 겪거나 사망하는데 그 중에 일부는 적절한 연구가 수행되었다면 피할 수 있는 것이었다. 믿기 힘들겠지만 미국 보건복지부의 웹사이트에 가면 이 보고서를 발견할 수가 있다. 모든 의료당국이 현대의학에서 기인한 중대한 위험을 은폐하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모든 것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의사들이 의약품의 안전성을 장담하더라도 곧 복용할지도 모를 처방약이 내게 심각한 해를 입히거나 죽음으로 몰아가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할 만한 과학적인 근거가 전혀 없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 수많은 이들이 아스피린 하나를, 항생제 하나를, 혈당약 하나를, 진통제 하나를 먹고 응급실로 실려 올다면은 제약회사가 강구하는 약의 효과와 관련하여 실제로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가 전혀 없다는 사실이 명확해진다. 질병의 증세를 화학적으로 억제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지극히 예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반응한다. 모두 알다시피 몸의 자연스러운 치유 메커니즘을 거부하거나 가로막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